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콘택트 렌즈 기초 2주차, 2차 시수업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내가 지난 시간에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두 번에 걸쳐서 촬영을 했는데 한 번은 1시간 17분, 두 번째 한 거는 47분 정도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하긴 한데 어찌됐든 장시간에 걸친 수업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역사와 관련돼서는 앞으로는 얘기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끝이고요. 3학년이 돼서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역사와 관련돼서는 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막 한 40분, 50분, 1시간에 걸쳐서 얘기할 일은 없고요. 뭐 가끔 뭐 중요한 내용이라면 한 1, 2분 정리해서 얘기해 줄 기회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마지막이다. 그래서 좀 장시간에 걸친 수업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기를 권유하면서 자, 2차 시 수업을 진행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그 전환부와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요. 전환부 하면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해부학 시간에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눈의 앞쪽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바라봤을 때 보이는 부분, 이 눈꺼풀 보이죠? 뭐 눈썹이라거나 이런 부분, 각막, 결막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누기라 그러죠.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배출되는 이 길, 이런 길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고, 또한 결막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눈물을 배출하는 다양한 셈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고요. 또한 눈물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겠죠. 어찌됐든 이 전환부와 관련된 내용을 쭉 한번 2주차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아마 다음 주까지는 전환부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좀 길면 3주차, 2차시까지 다 할애할 예정이고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짧으면 3주차, 1차시까지는 그래도 전환부와 관련된 얘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가 계획된 이 커리큘럼은 있는데요. 항상 수업하다 보면 말이 많아져서 자꾸 뒤로 밀리고 하는 게 좀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그 과정에 거쳐서 계획된 대로는 수업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면 각막의 해부학과 각막의 생리학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안경사가 가져야 할 기초 역량 중에서 각막의 해부학적인 기초 구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각막이 투명성을 유지하고 각막이 적절한 대사작용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리학적인 기전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통해서 보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매일 위쪽에 보면 전안부라는 용어가 나오죠. 얘는 anterior eye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나중에 수업할 때도 강조하겠지만 이 anterior 이런 단어, posterior, superior, inferior 뭐 이런 단어들도 나중에 대면 수업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조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이 얘기도 그냥 잠깐 하고 갈게요. 수업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posterior, inferior, superior 이거 좀 가려졌네요. 자, 이런 단어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위치시키는 게 좀 적절하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안경원에서도 어떤 차트를 기록할 때 솔직히 뭐 전환부 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안과 같은 데서 특히 의학 용어들을 차트에 기록할 때 이런 약자들을 쓰는데요. 그때 한글 용어보다는 이 영어로 된 약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래요. 어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게 될 때 안과에 취업하게 되면 그래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런 단어들도 보게 되고요. 또 이런 단어들도 보게 되고요. 이런 단어들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나중에 안과의 임상의 검안사로서 일을 할 때 차트를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시간은 없지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anterior 이 말은 앞쪽을 얘기합니다.
포스테리어는 뒤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과 뒤를 의미하는 단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차트에서 ANT 점 이렇게 찍혀 있고 뭐 블라블라블라 코니아가 어쩌고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으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쪽에 뭘 얘기하는구나. 더 나아가서 전완부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또한 포스테리어 얘는 뒤쪽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안질환 시간이라거나 이런 데서 어떤 의학 용어를 배우게 되냐면 내가 한번 써볼게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나? 포스테리어 스테필로마 줄여서 이것도 줄여요. 이 뒤에 건 쓰지도 않아요. 포스트 스테필로마라는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후포도종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고도근시에서 이 망막이 변성이 생겨서 뒤쪽에 공막이 막 비쳐 보일 정도로 보이고 뒤쪽으로 망막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엄청나게 뒤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의 그런 망막 또는 맥락막 이런 안구의 구조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도 posterior staphylo마 이렇게 의학 용어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포스트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이게 뒤쪽 뒤에 이런 뜻이겠구나. 그러니까 스테필로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뒤쪽에 있는 스테필로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학 용어를 이해하기도 훨씬 수월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 이 포스트라는 말이 언제 쓰이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야.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때도 이 포스트가 쓰는데요. 이 포스트가 원어가 포스티어리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뒤쪽, 후세, 뒤쪽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미래라는 그런 의미도 좀 내포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뒤쪽을 의미하는 게 포스티어리어. 자, 슈피어리어. 얘는 슈퍼. 이거 옷 메이크업 브랜드도 있어요. 슈페리어라고 써 있는 그런 브랜드도 있는데요. 읽을 때는 슈피어리어라고 읽는데요. 우리가 막 읽을 때 이래요.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임페리어,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조금 더 이 영어 원문에 가깝게 읽으면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발음하듯이 읽으면 슈피어리어, 인피어리어, 안테리어, 포스티어리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용어들을 명확하게 알아두고 있으면 나중에 공부하기 훨씬 수월해요. 슈피어리어 위쪽, 인피어리어 아래쪽. 그래서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아래 고등근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쓰면 아래 고등근이라고 쓰지만 여러분들이 안과에서 취업해서 검안사로 일하면요. 아래 고등근이라고 어디도 써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써 있지 않아요.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진데. 이렇게 써져요. 그 안과에서 차트에 기록할 때. 이것도 사실 렉터스, 이거 일단 플레임을 먼저 쓰고요. 이렇게. inferior rectus muscle이라고 기록하면 inferior 어디라 그랬죠? 아래라 그랬잖아요. 아래쪽, lectus는 이렇게 똑바르다는 뜻이거든요. 똑바른 근육. 아래 똑바른 근육. 옛날에는 직근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뭐라 그래요? 아래 고등근을 뜻하는 게 inferior rectus muscle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 안과에서 막 쓸 때 이렇게 막 줄여서 써요. 그래서 inferior rectus muscle 이렇게 써 있으면 만약에 이 anterior, posterior, superior, inferior에 대한 그런 단어를 모르면 이런 단어를 잘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아둬도 나중에 임상에 나갔을 때 벌써 10분이 다 돼가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래쪽에 무슨 근육이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전완부, 수정체, 각막 이렇게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anterior eye 이게 전완부구나. 그 다음에 각막은 코니아구나. 이런 것들. 렉터스 머슬은 고등근을 얘기하는구나.
이때 앞에 inferior가 붙었으면 아래 고등근. 그러면 위쪽 고등근은 뭐예요? superior rectus muscle. 그 다음에 안쪽 고등근은 뭐라고 할까요? 안쪽은 medial이라는 그 중앙, medial 뭐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medial rectus muscle. 얘는 안쪽 고등근. 그 다음에 가쪽 고등근은 뭐라 그래요? 가쪽. 그건 또 lateral이라는 말을 또 쓰거든요. 이거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거는 안쪽, 뒤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냐, 가장자리에 있냐라는 걸 뜻하니까 뭐 어쨌든 rectus muscle, 고등근 그 앞에다가 lateral rectus muscle 하면 가쪽 고등근. 뭐 어쨌든 이런 용어들이 쭉 나오는데 지금 혼란스럽죠, 그죠? 갑자기 뭐 전환부 얘기한다더니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고 있어?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내가 첫 시간에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중간중간에 어떤 이런 중요한 단어들, 의학 용어에 자주 사용되는 이런 단어들은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그런 내용들은 꼭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따라서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물어보냐면 보통 잠깐만 PPT로 좀 잠깐 넘어갈게요. 뭐 중간고사 같은 때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자, 이렇게 시점 표시 하나 그려놓고요. 여기는 위, 여기는 아래, 그리고 여기는 앞과 뒤다. 이렇게 눈 그림도 그려놓고요. 이때 위쪽을 뜻하는 용어로 맞는 것은 뭐 틀린 것은 뭐 이렇게 그 해서 영어 써놓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써놓고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모두 작성하시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머릿속에 익혀놔요. 요 단어는 다른 건 사실 다 알아야 되지만 몰라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안과에 취직할 때 검안서로서 일할 때 이건 정말 기본이거든요. 어떻게 된다고요? superior 위쪽. 아래는 뭐라고요? inferior 아래쪽. 그 다음에 눈의 뒤쪽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posterior. 그 다음에 앞쪽은 anterior. 그냥 anterior 뭐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래서 superior, inferior, anterior, posterior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용어들 네 가지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전환부 중에서도 각막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룰 텐데요. 이미 한 13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중요한 시간만 짚어갈게요. 왜냐면 지금 해부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미 해부학 시간에 이 내용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것 또는 컨택 렌즈와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들만 짚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별표 2개 쳐 있죠. 그 정도로 컨택 렌즈에서는 각막에 대해 전환부의 중에서도 각막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뒤의 내용이 모두 별표 20만 개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 내가 또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 짚어주겠지만 어느 하나 빼놓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없다. 자, 각막의 해박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막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겨 있나요? 타원형의 형태로 생겨 있죠. 타원형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이 아니라 가로 방향이 세로 방향보다 직경이 더 큰 형태의 타원형 형태로 생겨 있으며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목한 메니스커스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한 중앙부는 구면, 가장자리로 점차 갈수록 비구면의 형태로 변형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구면으로 생겨 있는 해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쳐놓은 것들 쭉 이렇게 쳐놓지만 그 외의 것들도 없는 것들은 기록해 놓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각막은 플러스 43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플러스 굴절력을 가지고 있지만 생긴 형태는 이 아래쪽에 써놨죠. 내가 오목 메니스커스 형태로 생겨 있고 각막의 중앙 두께는 0.5mm 정도가 되고요. 가장자리 두께는 0.6mm 정도 되는 두께로 중심부가 얇고 가장자리가 두꺼운 형태, 그것을 바로 오목 메니스커스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은
각막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얘기하듯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되고요. 내가 1주차에도 잠깐 얘기했을 수 있는데요. 뭐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내 시험 문제는 사실 객관식 하나도 없어요. 단답형도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서술형 문제거든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객관식, 그러니까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면 무조건 틀리잖아요. 근데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각막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하면 한두 개만 써도 거기에 대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리한 거고 공부하기는 이것만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각막 해부학적인 구조 해놓고 쭉 내가 얘기하듯이 쭉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부학적인 구조 정리할게요. 각막은 가로직경이 세로직경보다 큰 타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모양은 중심부 두께는 0.5mm 정도, 가장자리 두께는 0.6mm 정도, 얘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환산할 수도 있는데요. 각막의 중앙 두께는 약 540 마이크로미터. 그걸 바꾸면 0.54mm예요. 그래서 540 마이크로미터. 또 가장자리는 640에서 65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중심부는 얇고 가장자리는 두꺼운 오목 메니스커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굴절력은 플러스 42다이옵터에서 43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끝. 콘택트 렌즈는 그 정도만 해주면 돼요. 물론 뭐 해부학 시간이라거나 이런 때 시험을 본다면 더 자세히 알아야 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가끔 좀 오해가 있을까봐 얘기하는데요. 2학년들한테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DIOPTER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여러분들 책에도 보면 다 뭐 디옵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뭐 바나나, 이것도 사실은 외국 사람들한테 나 바나나 하나 주세요 하면 이거 잘 못 알아들어요. 버네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안 좋은 게 있는 게 그냥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단어 써 있는 대로, 이것도 봐요. 디옵터 하니까 그냥 디옵터로 모두 다 명명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뭐 써있는 책에서는 뭐 디옵터라고 쓸 수 있지만 이걸 읽을 때는 다이옵터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하고도 대화할 때도요, 디옵터라고 뭐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지만 어떤 전체 문맥상 사실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이옵터라고 얘기하는 게 올바라요. 그래서 책이나 뭐 글자 쓸 때는 우리도 디옵터, 나도 그렇게 쓰거든요. 거기다 다이옵터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나는 그것도 다이옵터라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전에 한번 1학년 때 여러분들 얘기한 적 있을걸요? 마돈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수, 유명한 가수, 여러분들한테는 유명하지 않지만 그 사람도 사실은 그 마돈나가 아니거든요. 마다나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Do you know 마다나? 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Do you know 마돈나? 하면 사실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일제시대부터 그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을 잘 못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요거를 써 있는 대로 그냥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올바르지는 않다. 그래서 어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눈과 관련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어를 공부할 때는 그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써 있는 대로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과 유사하게 익히고 내가 말을 해야 올바르겠다. 그래서 내가 자꾸 뭐 다이옵터 하면 가끔 그 어떤 친구들은 되게 뭐 웃는 친구들도 있고, 왜 교수님만 다이옵터라고 자꾸 얘기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편하게 디옵터라 하든 난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다이옵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각막은 42다이옵터에서 43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자, 조직 구조상 각막은 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때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이미 들어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막 상피, 보호막막, 각막 기질, 데스맨막,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각막 내피라는 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내가 얘기하듯이 이걸 뭐 막 외워가면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막 툭 치면 툭 튀어나와야 돼요. 각막 너 몇 개 층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각막 몇 개 층이지? 3개인가? 4개인가? 5개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각막은 몇 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각막은 각막 상피, 보험막막, 각막 기질, 대스맥막, 각막 내피에 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 2학년이잖아요. 2학년이면 이 정도 단계에는 이르러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화면을 보면요. 이게 실제 그 각막을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그 단면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한 구조인데요. 제일 윗부분에 있는 여기 지금 별표 쳐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각막 상피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 흰색 띠같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게 보만막, 그 다음에 여기 아주 부피가 제일 크죠? 제일 부피를 크게 차지하고 또 달리에게는 제일 두께가 두꺼운 부분 거의 5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500 마이크로미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각막 기질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내려오면 여기 보라색 띠 같은 게 하나 싹 하고 달려 있죠. 보라색 띠 부분, 거기가 데스맨막이고 그 밑에 보면 또 점점점점 찍혀 있는 아주 얇은 층이 있죠. 이 흰색 부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밑에 흰색 부분 말고 그 위에 아주 얇은 띠같이 점점점점 이렇게 보라색 점점점점 같이 찍혀 있는 부분이 각막 내피세포다. 각막 내피세포는 아주 얇은 단층 편평상피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각막의 5개의 층에 대한 해부학적인 구조를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각막 상피는 에피셀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에피셀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셀리움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앞에 EPI라고 얘기하는 에피라는 말은 반드시 안경사로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과에 취업을 하든 아니면 안경사로서 안경원에 근무하든 어떤 막 그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 막 폭력 조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막의 조직 또는 눈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에피 이렇게 얘기해요. 안과 병원에 가면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뭐 에피 어쩌고 저쩌고 에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라식 수술에 대해 설명할 때도 무슨 에피 무슨 수술 무슨 에피 라식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에피라는 건 가장 바깥쪽의 조직 구조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일반적으로 상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상에 나가면 상피라는 말보다 에피셀리움 또는 에피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 자, 각막 상피는 여기 봐봐요. 5개에서 6개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해부학 시간에 배운 거니까 내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각막 가장자리, 윤부라고 얘기하는 부분, 각막의 제일 가장자리 부분 있죠? 이쪽에는 세포를 생성하는 스템셀이라고 얘기하는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줄기세포에서 세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각막 상피세포를 만들어내면 그 상피세포가 안으로 자라 들어가서 맨 아래쪽의 층을 가득 메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템셀이라고 하는 줄기세포, 나는 그냥 쉽게 그 엄마세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엄마세포에서 하나의 세포를 만들어내면 그 만들어진 애기세포들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기복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포가 분열해서 세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어찌됐든 제일 밑에 각막 상피의 제일 아래쪽에 한 층을 가득 채웠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엄마세포, 스템셀은 애기세포를 만들어내니까요. 공간이 비좁으니까 어떻게 돼요? 꾹 하고 누르면 중간에 있는 것들이 툭 하고 튀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그 위쪽에 제일 바닥 아래쪽에 있는 세포를 각막 상피의 바닥세포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는 이렇게 기둥처럼 생겨 있다고 해서 원주세포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이런 얘기 잘 몰라도 돼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제일 아래쪽에 세포를 만들고 그 세포가 밀려서 올라가면 그 위쪽에 날개세포라고 얘기하는 영어로 윙셀, 날개세포를 형성해서 걔가 한 3개 층 정도를 이루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밑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려 올라가서 제일 각막 상피의 바깥쪽에 해당되는 무엇을 만들까요? 해부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표면에 위치한다고 해서 surface cell, 표면 세포를 형성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각막은 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각막 상피는 또 5개 내지 6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각막의 해박적인 구조 중에서 각막 상피세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죠. 그죠? 각막 가장자리에는 스템셀이라고 하는 줄기세포, 엄마세포가 분포하고 엄마세포에서 애기세포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애기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분할을 하게 되고 제일 아래쪽인 바닥세포, 영어로 바잘세포거든요. 어쨌든 바닥세포를 이루고 바닥세포는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날개세포 3개 층 정도를 이루는 날개세포를 형성하고 이 날개세포가 더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면 가장 표면에 위치하는 서페이스 셀, 우리말로 표면세포층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표면세포는 생성된 후에 일주일 정도 후가 되면 탈락해서 세포는 죽게 되고 세포가 죽는 걸 사멸을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세포 사멸에 의해서 탈락된다. 그 기간이 대략 생성된 후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따라서 어떤 각막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뒤쪽에서 학습하겠지만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아주 깊은 상처도 각막 상피에 국한된 손상이라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 재생이 된다.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각막의 구조 중에서 재생이 되는 그런 구조층은 어디인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각막 상피가 바로 재생이 가능한 구조이고 내가 얘기한 이런 과정으로 세포가 생성되고 또 분화되고 또 위쪽으로 계속해서 층을 이루어서 올라가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재생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죠. 벌써 27분이에요. 큰일 났네요. 자, 어쨌든 각막 상피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내가 쭉 설명한 내용입니다. 한 층의 기저세포 2개에서 3개의 날개세포 2개에서 3개 층의 편평세포를 이루어서 제일 위쪽까지 표면세포를 형성한다. 기저세포, 날개세포, 여기는 편평세포라고 하지만 표면세포라고 괄호하고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면세포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총 한 5개에서 6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5개에서 6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각막 상피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쳐놨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내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투과성 장벽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병원균 유입에 대한 효과적인 장벽을 형성한다. 핵심 키워드는 장벽이라는 거야. 장벽. 그러면 각막 상피가 하는 기능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리적인 충격, 또 병원균,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균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각막의 상피의 기능이기도 하고 그 각막의 상피 중에서도 제일 바깥쪽에 표면세포가 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표층세포 제일 바깥쪽에 그 각막 상피 중에서 제일 바깥쪽 표층세포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표면세포라고도 기록해 주라고 했죠? 표면세포의 기능은 여기 쭉 써 있듯이 뭐라 그랬어요? 방어 기능 위에서 설명했잖아요. 각막 상피의 전체적인 기능이라고 했죠? 눈물막과 같이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각막 상피를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미세 육모라는 이렇게 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눈물이 분비되면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다 미끄러져야 되는데 우리 눈을 깜빡하고 뜬 상태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우리 각막 상피 위에 눈물층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붙어 있다고요.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이 표면 세포에 부착되어 있는 미세 육모가 눈물층은 또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나중에 이건 얘기할 거니까 여기서 쉽게 넘어갈게요.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제일 바깥쪽에 지방층, 수성층, 점액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점액층과 이 표면세포의 미세 육모가 이 털 얘기하는 거예요. 각막 상피에는 털이 나 있거든요. 이 미세 육모와 점액층이 단단히 부착돼서 중력에 의해서 눈물이 미끄러지지 않고 각막 위에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표층세포의 주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날개세포는 뭐 중요할 거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면세포와 바닥세포의 중간에 형성되어 있는 두꺼운 각막상피의 층을 얘기하는 거다. 쭉 한번 읽어보면 별 내용 없어요. 층 확장된 형태, 그러니까 날개세포. 이게 새 날개 있잖아요. 이거 날개. 이걸 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윙. 우리가 그 왜 닭 통닭 시킬 때 뭐 윙만 시킬 수도 있고 이 다리 부분만 시킬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윙이 뭐예요? 닭 날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도 윙셀이라고 얘기해요. 그 날개세포. 어떻게 생겼냐면요. 납작하게 옆쪽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 있어요. 처음에 맨 밑에서 생기는 바닥세포는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 있어요. 길쭉하게 육각형 형태로 생겨 있는데 얘가 밀려서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옆으로 길쭉해지면서 마치 날개의 형태로 형성된다 해서 날개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저세포죠. 기저세포는 아니야 기저세포 아니에요. 날개세포 밑에 하나가 생략됐는데 이 기저세포는 또 다른 얘기예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기저세포 제 바닥을 얘기한 바닥세포죠. 내가 지금 막 착각했어요. 어찌됐든 그 각막상피의 제일 바닥에 이 그 스템셀 줄기세포에서 막 만들어진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 있는 아까 얘기한 그 세포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나는 기저세포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내가 자꾸 헷갈려서 그래요. 바닥세포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얘가 바로 원주 형태로 생겨 있는 단층 원주세포이다. 이렇게 수직으로 길쭉하게 생겨 있다 그래서 원주세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주는 우리말로 원기둥이에요. 그래서 원기둥의 형태로 생겨 있다 그래서 이런 원주세포라고 얘기한다. 어쨌든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닥판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각막 상피와 보호막이 제대로 부착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얇은 막이 하나 있는데 얘는 각막의 5개 층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바닥판, 기저막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각막 상피 밑에 뭐가 있다고요? 보호만 막이 있죠. 보호만스 레이어.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냥 매끈한 균일한 하나의 막이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되고요. 여기 보면 아주 복잡한 내용 나오는데 이거 전혀 알 필요 없어요. 내 말소리가 점점 막 빨라지고 있죠. 스피드가. 나도 천천히 하고 싶은데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할 내용은 많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각막의 상피에 대한 3개의 층 기저세포 뭐라 했어요? 바닥세포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날개세포 그 다음에 표면세포에 대한 얘기를 쭉 정리했으면 이 3가지가 바로 각막 상피에 대한 얘기죠. 컨택 렌즈와 이 눈물층 관련해서는 각막 상피에 이 미세 육모가 있다는 게 중요할 거고요. 눈물층이 오랫동안 각막의 위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요. 자, 이번에는 각막 기질에 대한 얘기인데요. 각막 기질은요. 각막의 전체적인 두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두꺼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양한 기능이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별 기능 없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500 마이크로미터 얘는 밀리미터 단위로 하면 얼마일까요? 0.5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각막이 보통 0.54mm 또는 0.5mm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이죠. 0.5mm가 전체 각막 기질이니까요. 그래서 각막 전체 두께의 90%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구조를 보면 뭐 여러 가지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요쪽 왼쪽 그림 2-2 같은 경우는 맨 밑에가 이렇게 그 길쭉하게 생겨 있는 바닥세포, 그 다음에 중간에 이게 약간 옆쪽으로 뚱뚱해지는 날개세포, 그 다음에 아주 납작해지는 맨 위에 표면세포의 구조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현미경 사진이고요. 각막 기질은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각막의 기질은 대부분 콜라겐 섬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옷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섬유들이 이렇게 짜여지듯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성분의 가느다란 실들이 뭉쳐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두께가 얼마나 된다고요? 대략 한 0.5mm 정도 두께로 각막 전체 두께의 90% 정도를 차지한다. 또 화면을 보게 되면
얘가 네, 잠깐 PPT를 열어서 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 사진을 보고요. 얘가 요렇게 생겨있는 요 방향으로 평행한 이런 콜라겐 섬유들로 이루어져 있고 계속 똑같이 쌓이는 게 아니라 또 요렇게 90도 방향 또 요렇게 콜라겐 섬유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요렇게 또 위에는 요렇게 수직이 되게 또 얘와 수직이 되게 이런 식으로 쌓여 있는 걸 이렇게 그 현미경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되니까 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이렇게 할게요. 뭐 PPT 열 것도 없어요. 이렇게 콜라겐 섬유가 한 층은 이렇게 이쪽 방향 180도 방향으로 그러니까 코에서 귀 방향으로 이렇게 180도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또 그 위층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90도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180도, 90도, 180도, 90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90도를 이루면서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진 하나의 층판이 계속 누적되는 형태로 500마이크로미터를 형성한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그 두께가 대략 500마이크로미터 정도다만 알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요. 뭐 콜라겐 원섬유가 뭐 200에서 250개의 뭐 판상 섬유계의 층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다음에 표면과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다.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의 콜라겐 층판이 몇 개? 200에서 250개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쌓여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뭐 누가 이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콜라겐 원섬유 200에서 250개의 층판이 표면과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다. 뭐 이런 거는 몰라도 관계없는데 어찌됐든 구조가 그렇다는 건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요. 별표가 3개. 최초로 별표 3개짜리가 나왔죠.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별표 3개만 알면 일단 중간고사는 패스. 한 문제 맞았다고 보면 돼요. 그쵸? 난 그냥 꾸밈없이 얘기해요. 이게 그냥 중간고사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안경사 국가시험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내용이 뒤에 나오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각막이 투명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각막이 투명한 이유 첫 번째, 자 위쪽 빨간 줄이에요. 판상섬유, 이게 뭐라 했어요?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진 그런 층판의 구조가 일정한 크기와 간격으로 서로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다. 자, 이 왼쪽 이 그림 봐봐요. 여기 보면 하나하나에 점점점점점 찍혀 있는 거 있죠? 막 마치 주근깨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각막의 기지를 이렇게 칼로 탁 잘라서 단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요. 그 하나하나의 콜라겐 원섬유, 원형으로 이루어진 그 섬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아주 규칙적이고 일정한 크기로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막이 투명한 겁니다. 달리 정리할게요. 다시 중요한 거니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각막이 도대체 왜 투명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각막의 기질이 콜라겐 층판의 원섬유들이 크기가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각막은 투명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요. 밑에 그 내용 그대로 한 번 더 설명하잖아요. 자, 내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작은 원섬유 직경과 일정한 간격을 가진 콜라겐 섬유의 특성은 각막이 투명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즉 위에 거, 요 그대로 써줘도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판상 섬유의 모든 콜라겐 원섬유는 일정한 크기와 간격으로 서로 평행하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쉽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답이 돼요. 각막의 기지를 구성하는 콜라겐 층판의 구조가 일정한 크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어도 됩니다. 이 옆에 쓰세요. 내가 얘기한 걸 정리해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와 같이 대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각막의 기질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난 거예요. 뭐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뭐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이 콘택트 렌즈 학에서는 그렇게 심도 깊게 생각할 건 없고 각막이 왜 투명한지 또 기질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두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데스맨막으로 넘어갈게요. 각막 상피, 보호막막, 각막 기질, 그 밑에 데스맨막이죠. 데스맨막이죠. 각막의 위에서 아래쪽으로 네 번째에 해당되는 층입니다. 이 데스맨막은 사실은 하나의 그런 어떤 구조물이라기보다는 그 제일 각막의 제일 안쪽이 층인
각막 내피에서 발생한 분비물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데스맨막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각막에서, 각막 내피에서 분비물을 계속 뿜으면 얘가 어딘가로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누적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막에서 다른 층의 두께들은 평생을 두고 크게 변화가 없지만, 거의 유일하게 데스맨막은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 두께가 증가하는 유일한 층이 되고요. 각막 상피는 각막 가장자리에 있는 누가? 엄마세포, 줄기세포가 계속해서 세포를 만들어내니까 재생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데스맨막도 이렇듯 각막 내피에서 계속 분비물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손상이 있어도 재생이 가능한 부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막에서 재생되는데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각막 상피랑 데스맨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학생들은 막 외웁니다. 각막이 재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는 것은 각막 상피와 데스맨막이다. 각막 재생, 각막 상피와 데스맨막 막 이렇게 줄 쳐가면서 외워요? 바보 같은 공부예요. 그게 왜 재생이 가능한지를 알아야죠.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그쵸? 각막 상피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새로운 세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각막 가장자리에 위치하니까 손상을 입어도 어떻게 돼요? 손상을 입은 부위가 중간이라면 밑에서 세포가 계속 만들어져서 그 부분을 채워서 메꿔서 올려보내잖아요. 데스맨막은 각막 내피에서 계속해서 분비물이 나오니까 어떤 손상을 입어서 이렇게 구멍이 뚫렸다면 거기를 채워줄 거 아니에요. 각막 내피의 분비물이. 맞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데스맨막은 별로 알아둘 게 없습니다. 됐고, 자, 마지막으로 각막 내피, 여기 별표 하나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별표를 조금 크게, 별표를 꽝 하고 쳐줄게요. 자, 각막 상피와 더불어서 각막 자체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 각막 상피도 중요하고요. 각막 상피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어떤 이물질로부터,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눈을, 또 각막의 안쪽 4개 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면, 각막 내피 같은 경우는 눈의 가장 안쪽의 장벽으로서, 그래서 우리 눈의 각막의 5개 층 중에서 각막 상피와 각막 내피가 장벽의 역할을 해주는 2개의 층입니다. 여러분들 장벽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들 그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성곽에서 성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로 들어오는 그런 막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일단 바깥쪽에 성벽이 일단 막아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쿵쿵쿵쿵 하고 물리적인 충격을 주어도 어떻게 돼요? 안쪽에 성벽이 또 지탱해 주잖아요. 이렇듯 각막도 5개의 층이 각막 상피와 각막 내피가 이렇게 장벽의 역할을 해주면서 수분 공급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충격만을 보호해주는 장벽의 역할이 아니라 눈물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눈물이 각막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너무 눈물이 많으면 바깥쪽으로 빼주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장벽의 역할이라고 해요. 세포의 장벽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각막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 중에서 각막은 거의 90% 이상이, 90% 정도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퍼센트가 기억이 안 나네요. 87%일 거예요. 거의 90%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막 전체 5개의 층이 사실 빼짝 말려보면 얼마 안 돼요. 그 무게를 달아보면 대부분의 무게가 뭐?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수분이에요. 그 수분 공급의 90% 이상은 누가 해주냐면 방수로부터 각막 내피를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각막 상피도 눈물로부터 조금 한 10%의 물은 각막 기질로 들어가게 해준다. 뭐 삼투압의 역할이다. 뭐 이건 뒤에서 설명할게요. 어찌됐든 각막 내피에서도 하나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각막 내피는 엔도셀리움. 아까 각막 상피는 뭐라 했어요? 에피셀리움. 에피, 얘는 엔도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학 용어입니다. 에피는 바깥쪽을 뜻하고요. 여기서 얘기한 엔도셀리움에서 ENDO, 엔도라는 말은 안쪽을 뜻하고요. 여러분들이 안과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런 용어를 많이 접해요.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제 검안사들이 막 대화를 나눕니다. 어제 그 백내장 수술했어. 사실 백내장이라고도 얘기 안 하거든요. 카다락 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건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아, 큰일 났어. 엔도가 생겨가지고 있잖아.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걸 뭐 큰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보내야 될지 아니면 이거 치료가 될지. 아, 그래, 그 엔도가 아, 그래, 엔도 생겨서 큰일 났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의학용어로 엔도프살마이티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뭐 의학용어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의학용어 중에서 이 엔도라고 얘기하는 게 안쪽을 뜻하는 거예요. 그 우리말로 내안구염이거든요. 안쪽, 눈 안쪽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서 내안구염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엔도프살마이티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도 엔도라는 말이 쓰이죠. 이게 바로 안쪽을 뜻한다. 그래서 각막 내피도 어떻게 돼요? 코니얼 엔도셀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엔도셀리움 얘기하면 각막 내피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피부의 세포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뭐 다양하게 쓰입니다. 어찌됐든 각막의 내피세포는 코니얼, 각막이라는 말이 좀 생략되긴 했지만 어쨌든 엔도셀리움은 각막의 내피다. 내가 왜 중요하다고 지금 이 별표를 크게 빵 하고 쳐놨는지 보면 알아요. 자, 첫 번째, 각막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각막 내피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각막이 투명한 이유는 뭐라 그랬죠? 각막 내피 세포를 구성하는 콜라겐 층판에 그런 콜라겐 섬유의 굵기가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하다고 했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각막이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또 한 가지 조건은 함수율이 적절하게 유지돼야 돼요. 아까 각막의 수분이 한 87%는 수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87% 정도 적절하게 수분이 있으면 각막이 투명할 수 있는데 각막의 수분량이 예를 들어 95%다. 너무 많은 수분이 들어왔다. 그러면 각막이 투명성을 잃어요. 반대로 각막의 수분이 50%밖에 안 된다. 지랄난 거예요. 각막의 투명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각막 내피세포는 방수로부터 각막 안쪽으로 각막 기질로 수분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빼주기도 하고 공급해 주기도 빼주기도 하고 해서 일정한 수분의 양을 유지시켜 주는 그런 수분 장벽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 각막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해주고요. 각막 내피가 손상을 입으면 당연히도 각막은 투명성을 잃고 허옇게 변해서 각막 혼탁에 의해서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그러면 각막은 아까 각막 5개 층 처음에 설명할 때도 얘기했듯이 벌써 47분이야. 각막 내피는 한 층의 아주 얇은 편평상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막 상피와 달리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태어날 때 한번 생성이 되면 죽을 때까지 더 개수가 늘어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차 그 각막 내피 세포의 수는 감소한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요 2-7 봐봐요. 요 위쪽에 그림 봐봐요. 요 화살표 보면 요 얇은 게 하나의 각막 내피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막 상피 같이 막 5개, 6개 층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줄기세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얘는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을 가면서 점점 세포의 수는 줄어든다. 따라서 콘택트렌즈에서는 얘가 왜 중요하냐면 각막 내피 세포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러한 그런 탈수 작용에 이상이 생긴다고 얘기하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수분 장벽 기능에 이상을 초래해서 과도한 수분 공급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콘택트렌즈를 장기간 착용하게 되면 산소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코 막고 입 막고 이렇게 막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숨 못 쉬어 죽잖아요. 근데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콘택트렌즈를 이렇게 착용시켰어요. 그럼 이 각막에 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각막 내피세포가 숨을 못 쉬니까 죽어버리겠죠? 그럼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각막 내피세포는 상피세포야. 몇 개 죽으면 다시 줄기세포에서 만들어내면 되는데 각막 내피세포는 줄기세포도 없고 한 층에 단층 편평상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층,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포 하나가 죽으면 옆에 세포들이 공간을 메꾸고 하는 거지 세포의 수는 점차 감소합니다. 따라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콘택트렌즈를 장기간 착용하게 되면 각막 내피 세포의 탈수작용, 달리 얘기하면 수분 장벽의 기능이 망가지게 돼서
결국은 각막 내피 세포의 수는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각막 부종, 더 나아가서 각막 혼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콘택 렌즈를 착용시킬 때는 산소 공급이 원활한 콘택 렌즈를 착용시키거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콘택 렌즈를 착용시킬 때는 그 착용 시간을 줄여서 착용하도록 안경사가 착용 방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에 뭐 나이 들수록 줄어든다, 뭐 어쩌고저쩌고 내용 나와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또 밑에 쪽에, 자, 요 밑에 쪽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까 다 설명했는데요. 각막 내피는 단층 평평산피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육각형 모양으로 예쁘게 이렇게 태어날 때는 생겨 있거든요. 근데 잠깐 PPT로 넘어갈게요, 여기선. 자,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각막 내피 세포가 이렇게 육각형 형태로 여기 세포 핵도 있고요. 이렇게 쭉 있겠죠.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쁘게 육각형 형태로 태어날 때는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1제곱미터당 대략 3,000개에서 4,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 한 4,000개 정도. 1제곱미터면 얼마냐면 여기 1제곱미터가 제곱밀리미터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1세제곱밀리미터예요. 이렇게 1mm 가로, 또 세로 1mm, 높이 1mm, 이만큼 이게 이 자로 따지면 1mm가 얼마네요? 이만큼이잖아요. 요 작은 게 1mm잖아요. 요 1세제곱밀리미터 직경 안에 3,000개에서 4,000개, 태어날 때 한 4,000개 정도의 그 각막 내피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각막 내피세포가 예를 들어서 각막이 직경이 대략 한 12mm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1mm를 이렇게 쪼개서 잘라서 그 안에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갓 태어난 아이들 제보만 4,000개 정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또 세포는 콘택트렌즈 착용 안 해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안 죽는 세포가 어디 있어요. 세포는 자연스럽게 또 나이가 들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가속화될 뿐이죠. 어찌됐든 만약에 세포가 이렇게 육각형 형태로 예쁘게 구성되어 있는데 내가 좀 그림을 좀 잘못 그리긴 했어.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세포, 얘가 어떤 이유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 펜 색깔을 좀 바꿀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주변의 세포들의 모양이 이렇게 길쭉해집니다. 이렇게 길쭉해지죠. 이렇게 길쭉해져서 예를 들면 이 세포의 모양은 육각형이 아니라 이런 형태를 이루겠죠. 또 이 위쪽 세포는 어때요? 육각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뭐 어쨌든 모양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아래쪽 세포도 이 세포도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로 육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메운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각막 내피 세포의 손상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어떤 각막 내피 세포의 하나의 세포가 죽으면 주변 세포가 늘어나서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그런 형태로 변형이 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도 또 수업 내용이 너무 길어지네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 파란색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아요. 어떤 병이 생기거나 외상에 의하거나 콘택트 렌즈 중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그게 직접적으로 각막 내피 세포를 죽여버리는 그런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때 하나의 세포가 죽게 되면 주변 세포들이 변형이 돼서 길쭉해지면서 그 빈 공간을 채워서 어떻게든 방수로부터 수분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걸 막아주는 수분 장벽의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이런 각막 내피의 세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세포 수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콘택트 렌즈를 착용시키면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때 각막 내피 세포의 크기는 점점 커지는데 그 육각형 형태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각형화된다. 육각형인 형태가 어떤 경우는 삼각형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팔각형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16각형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변형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걸 다각형화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밑에 보면
몰피즘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내피 다형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각막 내피세포의 다각형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알겠죠? 그러니까 각막 내피세포는 각막 기질에 수분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뭐 외상 어떤 질병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콘택트렌즈 시간이니까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콘택트렌즈를 장기간 착용하게 되면 각막 내피세포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각막 내피의 주된 기능인 수분 장벽의 역할이 붕괴돼서 각막 부종이 발생하고요. 그런 각막 부종이 장기화되게 되면 각막 혼탁이 나타난다. 왜 그렇게 된다 그랬죠? 각막이 투명한 이유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각막의 콜라겐 층판의 그런 두께가 균일하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 두 번째, 일정한 함수율이 유지되기 때문. 근데 어떻게 돼요? 과도하게 수분이 공급되면 이 함수율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각막 혼탁이 발생할 수 있다. 각막 부종, 그 다음에 더 심해지는 게 각막 혼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진행할게요. 오늘 각막은 마무리 지어야 하니까요. 자, 또한 여러분들 그 눈 안에 뭐 이게 티끌 같은 거나 속눈썹 하나 들어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너무 견딜 수 없잖아요. 이와 관련된 각막의 신경지배, 코니얼 이너베이션. 이너베이션은 이노베이션 말고요. 뭐 이렇게 무슨 뭐 그 포스코, 철강 뭐 이노베이션 막 이렇게 뭐 광고 나올 때 그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이너베이션. 이너베이션 이게 뭐냐면 신경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뜻하는 의학 용어거든요. 어찌됐든 각막의 신경 지배 또는 각막의 신경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각막에는 엄청나게 풍부한 신경 섬유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아주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들 뭐 어렵게 써놨고요. 자, 여기 봐봐요. 내가 별표 쳐놓고 그러면 각막에 분포한 이런 신경 섬유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 이 얘기까지 하면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 좀 늦어지더라도 다 할 거예요. 우리 뇌에서, 우리 몸으로, 이 머리에서 우리 몸으로 내려오는 신경세포는 총 12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요. 1번, 제1 뇌신경부터 제12 뇌신경까지 쭉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눈의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은 몇 번 신경? 제3번, 제4번, 제6번 뇌신경입니다. 3번 뇌신경은 눈돌림신경, 4번 뇌신경은 도르래신경, 제6번 뇌신경은 무슨 신경? 갓돌림신경이죠. 그죠? 요게 뇌에서 내려온 12개의 신경 중에서 우리 눈의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는 3개의 신경이고요. 또 우리 눈에 관련된 12개가 다 우리 눈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눈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건 3, 4, 6 3개의 신경이고요. 우리 눈의 감각과 관련된 신경이 바로 제5번 뇌신경인 3차 신경이라는 것입니다. 3차 신경의 제1번 가지.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이 3차 신경이 하나의 가지로 이렇게 뇌에서 이 척추를 따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이게 3개로 갈라져요. 갈라지는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신경이, 첫 번째 분지가 바로 눈의 각막으로 이동하고요. 또 뭐 두 번째 신경은 이 얼굴 신경으로 가서 얼굴에 이런 통증 같은 것도 뭐 관장하고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 눈의 각막에는 풍부한 지각신경이 분포한다. 그렇다면 이 지각신경이 시작되는 부분은 어디인가? 제5번 뇌신경인 3차 신경이다. 그 중에서 3차 신경이 3가지 이 분지 중에서 첫 번째 분지인 코 선모체 가지에서 시작돼서 우리 눈까지 쭉 가고 각막까지 들어온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내가 화살표 쳐놨죠? 그 중간에는 읽어보고요. 어디부터? 기질의 중심부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옆쪽에서 쭉 각막이 있으면 옆쪽의 각막 기질 부분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보호막을 뚫고 각막 상피에까지 쫙 하고 퍼지게 된다.
따라서 각막 상피, 그러니까 기질, 각막의 기질부터 각막의 지각신경은 분포해 있지만 가장 많은 신경 섬유들은 각막 상피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각막의 제일 바깥쪽 층인 각막 상피가 이런 감각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화살표가 뚝 쳐져 있죠. 자, 축삭돌기는 상피에 들어가서 90도로 회전해서 기저세포 사이에 빠르게 미세한 신경 섬유로 분지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결론이 이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 없어요. 각막의 지각신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눈으로 올 때는 각막 기지를 통해서 위쪽으로 보호범막을 통과해서 각막 상피에 이르러서 넓게 분포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개똥같이 어렵게 써놨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각막의 지각신경에 대한 분포, 코니얼 이너베이션, 신경지배, 각막의 신경지배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가름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아야 하지만 지금 콘택트 렌즈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면 된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뭐 기능적 고려사항은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고요. 요 밑에 여기 쭉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보면 돼요. 결국은 이런 각막의 지각신경들이 눈에 어떤 이물질들이 들어갔을 때 그 이물질, 눈을 깜빡이고 눈물을 분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런 신경세포들이다. 신경섬유들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다시 별표 3개가 등장합니다. 어려운 내용인데요. 각막의 지각신경 분포에 대해서 학습했다면 이제 각막의 신진대사. 신진대사는 뭐냐면 먹고 싸고 여러분들이 밥 먹고 화장실에서 싸고 밥 먹고 싸고 또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소화가 돼서 그걸 포도당으로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내 몸에 그 포도당이 충분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 힘이 없죠. 내가 지금 한 2-3시간 떠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 떨어지는 느낌이 막 나는데 이 포도당이라는 건 바로 에너지 대사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쨌든 각막의 신진대사는 각막에서 들어오는 산소와 포도당이 결합해서 포도당을 분해하고요. 그 분해 과정을 통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생산하고요.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각막의 어떤 펌프 작용이라거나 수분을 공급하고 빼주는 작용이라거나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 먹고 사는 기능들을 해주게 된다. 그것을 간단하게 각막의 신진대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각막의 영양분 공급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해부학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각막은 기본적으로 각막의 앞쪽에 있는 상피로부터 공기 중에서 산소가 눈물에 녹아서 눈물에 녹은 산소가 각막 상피를 통해서 각막 기질로 들어가게 되고요. 따라서 이 O2 산소가 일단 공급이 되고요. 또한 각막 내피의 안쪽인 방수에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이 각막 내피를 통과해서 각막 기질까지 공급돼서 결국은 O2 산소와 포도당이 만나서 이 포도당을 분해하는 당 분해 작용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이 에너지는 ATP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거 이름 몰라도 돼요.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대사작용을 이루면서 각막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내가 산소에 빨간색, 포도당에 또 빨간색 쳐놨잖아요. 이게 바로 각막의 신진대사의 중요한 요소 2가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그럼 눈을 뜨고 있을 때는 공기 중의 산소, 또 뒤쪽에 있는 방수의 포도당, 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눈을 감고 있을 때,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산소가 공기 중에서 각막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는 누가 산소 공급을 해주어서 각막이 살아가겠는가, 대사작용을 하겠는가? 이때는 공기 중의 산소 O2를 각막으로, 각막 상피로부터 유입시켜 줄 수 없으니 눈을 감고 있는 동안 그 눈꺼풀 뒤쪽을 덮고 있는 게 뭐죠?
안검 결막이잖아요. 눈꺼풀 결막 안에 혈관이 엄청 많죠. 여러분들 이 눈꺼풀 뒤집으면 여기 새빨갛잖아요. 이게 다 눈꺼풀 결막이고 그 결막 안에 분포하는 풍부한 혈관들 안에서 혈액 안에는 뭐가 있어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잖아요.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산소를 운반하죠. 그 산소를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게 헤모글로빈이잖아요. 그 헤모글로빈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가 어떻게 돼요? 잘 때 눈꺼풀이 이렇게 탁 하고 이 결막 혈관이 각막 상태에 닿아 있으니까요. 이 헤모글로빈,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각막에 산소를 공급해준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정상적으로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는 좀 부족하겠죠. 산소 공급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고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각막 두께를 재면요. 두께가 증가해요. 왜? 산소가 부족하니까 각막 부종이 일어나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각막 내피의 대사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수분이 과도하게 들어가서 밤사이 동안 각막이 퉁퉁 불었다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한 점심때쯤 되면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유추해야 돼요. 나중에 안경사 국가시험 보러 갔는데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1번 지문이 뭐냐면 사람의 각막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두께가 얇다가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점차 각막의 두께가 증가한다. 어떤 친구들은 막 외워요. 이거 해박 막 공부할 때 각막은 아침에 두껍고 저녁에 얇다. 오후에 얇아진다. 각막은 아침에 두껍고 오후에 얇다. 이렇게 외운 친구들은 절대로 그런 문제 못 풀어요. 이거 유추할 수 있어야죠. 왜 각막이 아침에 두꺼운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외운 친구들은 나중에 국시 보러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각막이 아침에 두꺼웠나? 저녁에 두꺼웠나? 왜 생각이 안 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잖아요. 왜 각막의 두께가 아침에 두꺼운지. 잘 때는 누가 산소를 공급한다고요? 포도당은 잘 때나 눈을 뜨고 있을 때나 감고 있을 때나 방수로부터 공급되니까 얘 포도당은 충분해요. 근데 산소가 어떻게 돼요? 자고 있을 때는 결막 뒤쪽의 눈꺼풀 뒤쪽에 결막 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은 조금 부족하다. 따라서 각막 부종이 밤 동안은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들 쭉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줄 쳐놓고 한번 반드시 읽어보고요. 이런 것들도 쭉 읽어봐야 내가 다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줄만 쳐놓고 줄 쳐놓은 것만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내용들도 한번 착 하고 한번 읽어봐요. 그럼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포도당 공급, 산소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대사작용에 대해서 쭉 포괄적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막 대사작용이 그럼 그게 다야? 그럼 각막 대사작용은 그러면 공기 중으로부터 산소, 잘 때는 뭐 물론 눈꺼풀 뒤쪽에 결막에서 산소 공급을 받아. 방수로부터 포도당을 공급받아. 그게 다야? 아니야.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줘가 바로 호산성 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위쪽에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PPT, 저희 동영상 딱 스톱해 놓고 이거 정리하세요. 이런 대사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초록색 이름이 붙어 있는 무산소성 대사작용과 얘는 산소가 필요 없어요. 산소 없이도 이런 대사작용을 할 수 있어요. 포도당을 분해하는, 그러니까 포도당을 당분해라고 하거든요. 당을 분해해서 대사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오른쪽에 빨간색 두 개,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크랩스 회로라거나 헥소스 1인상 경로를 통해서 산소를 가지고 아까 얘기한, 내가 기본적으로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산소와 포도당이 결합돼서 에너지, ATP라는 에너지를 얻는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2번과 3번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다 모르겠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주로 무산소성 당분해와 산소성 당분해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 여기 보면 36 ATP 생산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건 뭐냐면 산소와 포도당 1몰당, 1몰이라는 그 단위가 좀 생소하지. 이거 몰라도 돼. 어쨌든 기본적으로 산소와 포도당 1몰을 가지고 36개의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산소를 사용할 때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고요. 그게 바로 크랩스 회로라는 거예요. 이건 몰라도 돼. 어려우면. 또 한 가지는 산소 쓰지 않고요. 포도당을 젖산으로 분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의 포도당, 1몰의 포도당당 2개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어찌됐든 이런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당분의 작용, 또 산소를 사용하는 이런 대사작용에 의해서 결국은 에너지를 생산해서 각막이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대사작용을 이뤄가고 세포들이 살아간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말을 개떡같이 어렵게 막 써놨어요. 그죠? 써놨죠? 그 중에서 자, 요거 봐봐요. 여기 내가 요점이라고 해서 쭉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요 부분이 중요한데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러한 대사작용에서 콘택트렌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산소도 적절히 공급돼야 되고 포도당도 적절히 공급돼야 되는데, 포도당은 뒤쪽에서 각막 상피에만, 아니 각막 내피에만 이상 없으면 방수로부터 얼마든지 포도당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산소는 얘기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 그 중에서 콘택트렌즈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콘택트렌즈가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여기 요점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산소 상태에 빠지게 돼서 누가? 각막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사작용을 할 수 없다. 대사작용이란 건 뭐냐면 산소와 포도당을 결합해서 또는 산소를 쓰지 않고 포도당을 에너지, ATP로 바꾸는 그런 대사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소를 사용하는 산소성 당분의 작용에 문제가 생기겠죠. 얘는 산소가 있어야 36개의 ATP, 그러니까 포도당 1몰이라는 하나의 포도당을 가지고 산소와 결합해서 36개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콘택트렌즈를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니 대사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이 각막 기질 안에, 각막의 안쪽에 젖산이 축적되게 되고, 이런 젖산 축적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 각막이 대사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까 각막 부종이 나타나게 된다. 각막이 툭툭 뿔는다. 더 나아가서 이게 심화되면 어떻게 된다? 각막 혼탁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각막 투명성인데요. 얘도 별표 3개가 붙어 있죠. 자, 각막 투명성은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뭐 크게 강조할 내용은 없어요. 자, 첫 번째, 각막이 투명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건 안경석 국가시험에서도 매년 거의 물어보고요. 암만 안 물어봐도 1년에 걸러 한 번씩은 물어봐요. 각막이 왜 투명해? 물어본다고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 각막이 기본적으로 투명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두 번째,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각막의 투명성에 문제가 되는지는 대사작용에서 이미 설명을 했죠. 자, 그럼 각막이 투명한 이유?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자, 봐봐요. 각막의 투명성은 어떻게 달성되며 어떻게 유지되는가라고 물음표, 질문을 하나 땅땅땅 하고 붙여놨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각막은 투명성을 유지되는가? 이게 기본적인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요 내용도 한번 반드시 봐요. 2-11.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콘택트 렌즈를 착용시켰을 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각막이 부종이 발생하고 각막 대사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막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건데, 막 영어가 있으니까 복잡하죠. 여러분들 하나만 알면 돼요. 여기 옥시젠이라는 산소, 얘는 산소예요. 여기 워터라고 얘기하는 건 방수가 각막 안쪽으로 유입되는 건데, 이때 포도당까지 유입된다. 그런데 산소, 옥시젠이 부족하면 여기 보면 이 초록색 오른쪽 부분이 콘택트 렌즈거든요. 얘 때문에 옥시젠, 산소가 차단이 되게 되면 여기 보면 락틱 엑시드라고 얘기하는 노란색 점 안에 영어로 써 있는 건 젖산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말로. 그 젖산이 누적돼서 결국은 각막의 대사작용에 의해서 수분이 어떻게 돼요? 대사작용이 무너지게 되면 각막 내피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겠어요? 산소가 부족하고 대사작용이 제대로 안 되는데 각막 내피세포가 기절하겠죠. 그럼 갑자기 방수로부터 물이 급격하게 쫙 하고 들어와서 각막 부종이 발생한다. 이걸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건데 꼭 읽어보고요. 자, 첫 번째, 각막이 투명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첫 번째, 그러면 각막이 투명한 이유는 기질 때문에 투명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각막의 투명성은 기질에 존재하는 작은 직경에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있는 콜라겐 섬유의 역할이다. 달리 얘기하면 각막의 대부분의 두께를 차지하는 콜라겐 섬유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각막은 투명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함수율. 각막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수준의 함수율이 유지가 되어야 그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각막의 대사작용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방수로부터 급격하게 수분이 공급돼 버리면 함수율 조절이 실패하게 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이 콜라겐 섬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쓰나미 나오는 영화 본 적 있어요? 물이 얘는 잘 이해 못했대요. 시리가. 어쨌든 그냥 물이 급격하게 막 바다로부터 막 물려들면 어떻게 돼요? 건물도 다 붕괴되고 다 무너지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각막이 투명할 수 있는 이유는 기질의 콜라겐 층판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한데 산소 결핍에 의해서 과도하게 수분이 공급되면 방수로부터 각막 내피를 뚫고 공급되면 어떻게 돼요? 이 규칙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콜라겐 층판이 쓰나미가 밀려올 때처럼 어떻게 다 붕괴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각막의 기질의 콜라겐 층판들이 규칙적인 배열 구조가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각막의 투명성을 잃는다. 알겠죠? 각막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첫 번째, 기질의 조직, 콜라겐 층판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두 번째, 함수율이 적절히 조절되기 때문. 하지만 이런 두 가지 각막의 기질을 구성하는 콜라겐 층판의 규칙적인 배열이 깨지거나 함수율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혼탁이 발생한다. 그 전 단계가 바로 여기 부종이 발생해서 각막에 혼탁이 발생한다는 거. 자, 중간에 보면 요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자,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나중에 요거는 추가 보충 그 강의를 내가 할게요. 그러면 각막 내피에서 내피가 있고 방수로부터 수분이 공급되고 수분이 빠지고 수분이 공급되고 수분이 빠지는 건 지가 멋대로 하느냐? 멋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요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삼투압 차이에 의해서 삼투압 여러분들 알잖아요. 삼투압 몰라도 돼요. 그게 뭔지는 그냥 나중에 그 네이버 찾아보고요. 삼투압은 용질에, 그러니까 각막 내피를 기준으로 해서 방수 쪽에 있는, 그러니까 방수의 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물질, 나트륨, 칼륨, 염화나트륨, 이런 중탄산염, 이런 것들 이온의 농도와 각막 내피세포 안쪽의 각막의 기질에 이런 이온 농도가 일정하다면, 동일하다면 수분이 통과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방수 쪽에 이런 여러 가지 이온들의 농도가 상당히 많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고장성 액체가 됩니다. 이런 말도 어렵죠. 그럼 몰라도 돼요. 어찌됐든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면 낮은 쪽에, 삼투압이 낮은 쪽에 용액이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수 쪽에 삼투압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각막 내피에서, 각막 기질에서 방수 쪽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고요. 반대로 각막 기질 쪽에 이런 이온 농도가 높으면, 설탕물로 얘기하면 여기가 아주 진한 설탕물이고 여기가 아주 연한 설탕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높으니까 방수로부터 각막 기질로 수분이 공급되겠죠. 이러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도 수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각막 기질에 수분이 일정하게 함수율이 유지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요. 빨간색으로 쳐놓은 나트륨, 칼륨, 펌프 작용에 의해서 주로 이런 수분이 공급되고 배출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로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 작용에 의해서 각막에 수분이 일정하게 공급된다.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어디에 있는 건지 알아요? 각막 내피 세포 하나에 붙어 있어요. 펌프가 붙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 어떤 집에서 물을 막 퍼내는 걸 펌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펌프가 각막 내피 세포 하나에 막 붙어 있다고요. 그 펌프 작용에 의해서 나트륨이 이동하게 되면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면서 수분을 어떻게 끌고 이동하고, 세포 안쪽에 각막 내피 세포 있잖아요. 세포 이 바깥쪽 이 벽에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산소와 포도당을 가지고 ATP라는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펌프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을 이동시켜요. 이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러면 이 이온은 뭐냐면, 이온은 그냥 저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온이라는 건 뭔가를 달고 이동해요. 그래서 그때 수분 H2O를 물고 세포 안쪽으로 들어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또 칼륨이 세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빠져나가는 그 칼륨 이온과 함께 뭐가? H2O, 물이 빠져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각막 내피세포의 펌프 작용에 의해서 수분이 공급된다. 그것을 조금 더 어렵게 나트륨, 칼륨 펌프 작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온 작용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착받침 이렇게 문대면 이거 지금 안 되네? 어쨌든 이렇게 막 붙는 거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 붙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머리카락에 있는 이 이온이라는 이온 분자가 얘한테로 이동하면서 머리카락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듯 이온은 무언가를 끌어당기지 저 혼자 이동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바로 이온이 각막 내피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방수로부터 수분을 각막 내피세포 안쪽으로 이동, 바깥쪽으로 빼주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나트륨 칼륨 펌프의 별표를 100만 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중에 추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알겠죠? 이러한 대사작용을 통해서 결국은 각막의 투명성을 유지하는데 이런 투명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경사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이제 마지막인데 요건 사실 잘 몰라도 되는데 각막 상피세포가 각막이 5개 층 중에서 지금까지 막 내피세포의 뭐 대사작용 얘기하다가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각막이 어떤 꼬챙이로 푹 하고 이렇게 찔렸어요. 각막의 5개 층이 탁 하고 찔렸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재생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인데 특히 이 각막 상피세포 같은 건 어떻게 재생이 되게 잘 되잖아요. 이런 재생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각막의 보면막, 각막 기질, 각막 내피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주로 재생이 되는 건 각막 상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막 상피 정도는 그냥 꼬챙이 푹 하고 찔려도 아무리 깊게 찔려도 대부분 일주일이면 다 재생됩니다. 그 재생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각막 상피의 회복이라고 쳐있죠. 여기다가 별표를 한 10만 개 정도 쳐주세요. 자, 첫 번째. 내가 이 내용을 그대로 읽을 필요도 없어요. 각막의 세포, 상피세포의 손상을 입게 되면 그 주변의 세포들이 아까 각막 내피세포 얘기할 때처럼 이렇게 메꿔요. 일단 그 빈 공간을 메꿔요. 메꾸는데 그 공간들이 아주 뭐 급격하게 막 빠른 시간 안에 메꾸다 보니까 이 세포들이 되게 좀 뭐랄까 불안전하잖아요. 그런 세포들이 억지로 이렇게 조금 그 상처를 봉합해요. 그 이후에 주변에서 만들어진 뭐예요? 각막 가장자리, 각막 흉부에서 만들어진 흉부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줄기세포에서 만들어진 그 세포들이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 그 상처 부위를 회복시키겠죠. 상처받은 그 세포들은 위쪽으로 올리고 최종적으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온전한 각막 상피가 되겠네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각막 상피는 재생을 한다, 회복을 한다. 이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필요하면 읽어보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읽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얘기한 모든 과정에서 다 설명되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안 부속 기관, 뭐 눈꺼풀이라거나 뭐 눈물 분비 기관이라거나 이런 안 부속 기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콘택트 렌즈 기초 2주차 2차시 수업 시간에는 각막의 해박적인 구조와 각막의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작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한 1시간 24분에 걸쳐서 너무 장시간 수업을 해서 미안한데요. 내가 다시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1차 시는 다시 찍었는데도 길었는데 또 찍어봐야 또 길어질 것 같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콘택트 렌즈와 관련되어 있는 각막의 구조, 또 각막의 해박적인 구조 및 생리학적인 다양한 작용,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시간에 2가지입니다. 각막이 어떻게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두 번째, 각막의 대사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콘택트 렌즈가 어떠한 문제점들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정립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에서 부족한 내용들도 조금 있어요. 아까 얘기한 나트륨 칼륨 펌프와 관련된 내용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보충 수업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기초 2주차, 2차 시 수업을 모두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대면 수업을 좀 하고 싶은데 5주차까지는 비대면 수업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좀 긴 시간,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차분히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짧게 수업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것으로 수업 마칠게요. 안녕.